기본 용어를 봤습니다. 그죠? 봤는데, 주택법 용어 정의 파트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는 꼭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니까, 기본 용어는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생소할 수는 있는데,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꾸 보다 보면 용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거라서 조금 생소하겠죠. 처음에는. 그죠? 공구의 개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간선시설, 공공택지 이런 개념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알아두시면 나중에 뒷부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조금 관심만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용어에 대한 익숙함, 그죠? 생소한 용어들이 오늘 첫 만남인데 자꾸 이제 보게 되면 익숙해지니까 뭐 그거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요, 용어에서 또 기억해 두실 거는 168에 보시면 주택 건설이 나옵니다. 건설 파트에 보시면요, 사업 주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사업 주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설 사업하고, 그죠?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렀죠.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요? 계획 사업. 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사업 시행자라고 불렀어요. 사업 시행자. 그 사업 시행자는 이제 크게 나누면 공공 부분의 시행자가 있고 민간 부분의 시행자가 있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 시행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주택법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사업 시행자라고 안 부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라고 부릅니다. 사업 주체. 사업 주체란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 부른다고요? 사업 주체. 그리고 도로 만드는 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에서는 뭐라 부르고 사업 시행자. 주택법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사업 주체. 사업 주체. 역시 사업 주체는 크게 나누면 공공 부분의 사업 주체하고 민간 부분의 사업 주체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 주체가 나오죠. 01번에 사업 주체인데 사업 주체란 것은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사업 주체라고 부릅니다. 사업 시행자라고 안 부릅니다. 사업 주체라고 부르니까 물론 사업 주체니 사업 시행자니 이런 말들이 틀렸다 맞다 이래가지고 시험에 출제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은데 각 법별로 부르는 법에서 부르는 고유 용어입니다. 용어라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업 주체의 종류가 있죠.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1, 2, 3, 4를 묶어 두실래요? 1, 2, 3, 4를 공익법인까지를 좀 묶어 두실래요? 묶어서 공공부분의 사업주체라고 해서 1, 2, 3, 4를 묶어서 공공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5, 6, 7을 묶어가지고 민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 사람들이 주택건사업을 합니다. 국가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지자체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주택공사가 LH죠. 그죠?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지방공사, 서울에서는 SH공사죠. 그죠?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여러분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공익법인이죠. 그죠? 이런 데서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때로는 공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1, 2, 3, 4가 공공부분의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래 되는데 이게 사원아파트입니다. 적어 놓으실래요? 사원아파트. 사원아파트를 지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업주체가 누가 되냐면 고용자, 회사 대표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내지는 대지조성 사업자로서 등록사업주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6, 7은 민간, 1, 2, 3, 4는 공공. 그래서 공공 부분의 사업주체, 민간 부분의 사업주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짓는 게요. 여러분들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이 되죠. 그죠? 30개 이상이 되면 어디 적용을 받느냐면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 번에 짓는 게 반면에 29개 이하를 짓죠. 29개 이하를 짓죠.
그러면 어디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차이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그래서 우리 집 여러분 댁 근처에서 30세대 이상의 빌라, 흔히 이제 연립 내지는 다세대로 부르죠. 그죠? 이걸 지었다. 라면 어디 규제를 받는다? 주택법 규제를 받으면서 지어요. 반면에 29개 이하를 짓잖아요. 그죠? 한 번에 짓는 게. 그러면 어디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야 돼요. 한 개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죠? 어떨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 어떨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3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전부 다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집 근처에서 빌라라고 짓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부분이 몇 개더라? 29개 이하입니다. 그죠? 이유는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축법 규제를 받고 싶겠습니까? 주택법 규제를 받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건축법 규제를 받고 싶겠죠. 건축법 규제를 받으면 우리가 주택법에 나와 있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근데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라든지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등등의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면 그죠? 만약에 공급을 받고 싶더라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면 청약 통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면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근처에서 그죠? 어떤 건설업자가 50세대의 연립주택을 지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거니까 빌라라고 할게요. 빌라를 지었습니다. 근데 빌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택을 부를 때 명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갖다가 임의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연립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봤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에 친다 그러면 대상에는 연립주택으로 등재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연립주택을 지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0개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 허가 받고 짓는 게 아니고 주택법에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분양을 할 때는 선착순 분양이 안 되죠. 반드시 주택법 적용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청약 통장에 따르는 청약 순서에 따른 분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건축법 규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 받고 진다?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요. 그래서 50세대가 아니고 만약에 29세대 이하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고 지으면 되고 분양을 할 때도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리고 전매 제한 같은 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건축법 규제를 받게 되면. 근데 주택법 규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분양권 각종 규제가 들어오게 돼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에 따라서 30개 이상이냐 29개 이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보충학습에 오시면 주택법과 건축법 적용으로 되어 있죠. 단독은 30개,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사업주체로 간다. 하지만 30개 미만의 주택 건설사업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하고 그 건축을 하는 자를 뭐라 한다? 건축주라 부르죠. 그래서 건축허가 받고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계 차이에 따라서 건축법 규제로 할 것이냐 주택법 규제로 할 것이냐 이렇게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169에 그 조합이 나오죠. 조합이 2021년도에 상당 부분이 올해 개정이 많이 됐는데 먼저 뭐 개정된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본 수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겁니다만은 이 주택법상의 조합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주택법상의 조합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조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요, 누가 가입을 하냐면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누가 가입한다고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이 있어요.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거주해야 된다. 6개월 거주. 옛날에는 지역주택조합은 누가 조합원이 됐냐면 동일한 광, 시, 군에 거주하는 분이 됐어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그죠? 시군에 거주하는 분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죠. 그럼 서울시민만 됐어요. 만약에 부산에서 만들죠. 그럼 부산시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에 법을 개정합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의 범위를, 그죠? 동일한 특광시군에서 이걸 확대합니다. 확대해가지고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부산만 아니고 부산, 경남, 울산으로, 대구만 아니고 대구, 경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을 지금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별로 이걸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 169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시면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지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드는 다음의 조합으로서 지역, 직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보시면 다음 구분에 따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여기서 마련한다는 말이죠. 마련. 그 건설한다는 말보다는 마련한다는 말을 쓰죠. 마련한다는 것은 주택을 짓기도 하지만은, 건설하기도 하지만은,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뭐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공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급.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고요. 지어진 주택을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많은 경우도 있냐면 구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역이 이제 나와 있죠. 1.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면 안양시민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드는데 서울시민이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 대전, 충남, 세종, 그 다음에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부르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강원도, 제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시냐면 동일한 특광시 군이었거든요. 근데 동일한 특광시 군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더라. 이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거주하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지역주택 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85 초과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지역에 6개월 거주했다 하더라도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85 이하. 몇 개? 1개.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1개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세대주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 자격 요건. 그리고 직장조합은 마찬가지로, 그죠?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됩니다. 몇 개월 근무한다는 요건이 없어요. 그냥 근무하면 돼요. 지역조합은 몇 개월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거주해야 돼요. 근데 직장조합은 근무 기간이 없어요. 몇 개월 근무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근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그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원리원칙만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니까 당연히 누가 될까요?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 소유자인데 어떤 소유자냐면 조합 설립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찬성한 기존 주택의 소유자. 임차인이 여러분들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는 없겠죠.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임차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소유자가 되겠죠. 단, 조합 설립에 많은 사람, 찬성한 사람. 리모델링 하는데 101동 501호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리모델링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싫으면 그만입니까? 싫으면 그만이겠죠. 그죠? 그래서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그 주택을 팔고 나가면 돼요. 팔고 나가면 되고 찬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는 뭐죠? 인가받고 뭐죠?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상당 부분의 개정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 공급 가격은 쌉니다. 싸기는 싼데 저렴한데 굉장히 이게 사업 진행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은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그죠?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기 돈으로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옛날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 지역에 일반 분양된 아파트가 있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죠? 일반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우리가 지역이나 직장조합의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20, 30%는 싸거든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일반 우리가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건설이 있다든지 포스코가 있다든지 삼성물산이 있다든지 하면 얘들이 택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얘들이 택지를 매입하죠. 매입을 해가지고 얘들 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그죠? 이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누가 하냐면 요 건설회사가 사업주체가 위험 부담을 안아서 그냥 주택을 짓고 주택을 일반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해서 미분양이 생기면 얘들이 위험 부담을 합니다.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조합주택은 뭐냐면요. 택지가 있다 그러면 요 택지를 지역주택 조합의 누가? 조합원들이 택지를 뭐 해야 된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겠죠. 그죠? 건축비도 누가 내야 됩니까? 조합원이 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게 주체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형 건설회사나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개인들이 돈을 내서 이걸 모아가지고 하는 게 원리 원칙인데 이 개개인들이 돈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고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충족이 될 만큼의 풍부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택지 매입을 해서 이제 지어야 되는데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속도가 느리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이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하려고 우리가 회계 투명성, 그 다음에 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 그죠? 하는 등등. 그 다음에 조합을 모집할 때 옛날에는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일부가 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죠. 올해 2020년에 일부가 개정이 돼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또 추가적으로 개정이 된 내용들이 시행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1, 2월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거 가지고 설명을 또 자세히 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부상조합의 종류는 지역 또 직장
또 리모델링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